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줌마가 내 엄마라도 돼? 네, 저는 페류나였습니다. 중학생 때 집에 들어온 새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제 결혼식 날 기둥 뒤에 숨어서 훔쳐보던 그녀를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아줌마라고 불렀던 저에게 그녀가 고독사 한방 장판 밑에 남겨둔 건 현금 1억 원과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한 불효녀의 피눈물 나는 고백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들 하죠. 만약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그래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15살의 그 여름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철없고 잔인했던 어린 계집애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을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똑바로 보라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온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 같았고 세상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했었죠. 그 가시가 가장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을 얼마나 깊이 찌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이 제 인생에 등장한 건 친엄마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겨우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낯선 여자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낡고 뒤축이 무너진 유행 지난 구두 한 켤레가 마치 불청객처럼 우리 집 현관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는 아빠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에 꼭 쥐고 잔뜩 긴장해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말이죠. 아빠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새엄마야. 엄마. 그 단어가 아빠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엄마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지 아빠가 원망스럽다 못해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궁상 맞아 보이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 우리 엄마처럼 우아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엉거주춤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하려는지 입을 떼려 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부서져라 쾅 닫아버리는 걸로 제 대답을 대신했죠.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 그분은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어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제 교복을 다려놓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싫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깨끗해진 집안이 마치 우리 엄마의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 같아서 소름 끼쳤습니다. 아빠는 집에 온기가 돈다며 좋아했지만 아빠가 웃을수록 저는 더 비뚤어졌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 취급으로 일관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죄지은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비굴해 보이는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덜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곰 같은 묵묵함이 예민하던 사춘기의 저에게는 더 큰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사단이 난 건 가을 소풍날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 위에
화려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3단 찬압의 김밥이며 과일이며 예쁘게 모양낸 문어 소시지까지 빈틈없이 가득 담겨 있었죠.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거 싸느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고생했다.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 누가 내 엄마라는 거야? 저 여자가 뭔데 감히 내 엄마 노릇을 하려고 들어.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당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정갈하게 담겨있던 김밥들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인 김밥을 보며 묘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거실 창문 커튼 뒤에서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보란 듯이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그날 저녁 저는 작정을 하고 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처음이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분에게 저는 최대한 차갑고 모멸적인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아줌마는 내 엄마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 없으니까 제발 엄마 흉내 좀 내지 마시라고요. 역겨우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내 물건에 손대지도 말고 내 밥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다가 가세요. 아시겠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독설에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끝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속삭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을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불 꺼진 다용도실 구석, 희미한 달빛 아래 쪼그려 앉은 그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아까 아침에 제가 쓰레기장에 버렸던 흙투성이가 된 김밥을 물에 씻어 하나씩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꾸역꾸역 목이 메어 가슴을 쳐가면서 말이죠. 버려진 음식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버려진 마음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돌아섰습니다. 그 작고 구부정한 등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는지 그때의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20년 불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빠르고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중학생이던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집안에서의 냉전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냉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무시와 침묵의 시위였죠. 그분은 마치 우리 집의 가구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제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바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굴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내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고 덤볐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제 모든 가시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미련한 곰 같은 인내심이 저를
더 악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해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학교 현관을 나섰는데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 차를 타고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 밖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비닐우산 하나를 쓰고 또 다른 우산 하나를 품에 꼭 안은 채 서 있는 그 여자. 비바람에 옷이 다 젖어 축 늘어진 그 행색은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간 반가움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궁상맞은 여자가 내 엄마라는 걸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복 재킷을 뒤집어 쓰고 그분이 서 있는 정문이 아닌 쓰레기장 옆 개구멍 같은 쪽문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거실에는 그분이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새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화색이 돌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언제 왔니? 엄마가 교문 앞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엇갈렸나 보구나. 비 많이 맞았지? 얼른 씻어, 감기 들라. 그 걱정스러운 말투가, 그 젖은 어깨가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바닥에 툭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데리러 오래요? 쪽팔리게 진짜. 학교 앞에 얼쩡거리지 좀 말라니까요. 친구들이 우리 집 식모냐고 물어보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던 손을 멈칫하더니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네. 엄마가 다신 안 그럴게. 그날 밤 그분은 감기 몸살이 났는지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밤을 새우다 탈이 났는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열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뼈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누군가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이마에 닿았다가 떨어지고 땀에 젖은 등과 목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는 손길.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그 손길과 너무나 비슷해서 저는 꿈결의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지은이 아프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열이 조금 내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 여자가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야에는 물수건이 담겨 있었고 협탁 위에는 껍질을 깐 배와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어젯밤 제가 엄마라고 부르며 이 여자에게 매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그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내 방에 들어오랬어요? 그분은 화들짝 놀라 눈을 뜨더니 제 이마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열은 좀 내렸니? 걱정돼서. 저는 그 손을 탁 쳐내고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위에 있던 섬유 탈취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있던 의자와 침대 주변, 심지어 그분의 옷자락을 향해 마구 뿌려댔습니다. 아, 냄새나. 아줌마 냄새 밴단 말이에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그분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흰 죽과 간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주치기 싫어할까봐 일찍 집을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싱크대에 가져가 미련 없이 쏟아버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속이 쓰려왔지만 그 죽을 먹는 순간 제가 그 여자에게 굴복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배숙으로 빨려 들어가는 하얀 쌀알들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양심의 가책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아픈 몸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라 여겼죠. 그렇게 저는 그분이 내미는 손길을 매번 더럽고 끔찍한 것으로 취급하며 갚을 수 없는 빚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이 이자로 불어나 훗날 제 가슴을 찢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겨울바람이 유독 매섭게 불던 해였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을 때 아빠는 이미 하얀 천을 덮어쓴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여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기를,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향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잔인한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상주 완장을 찬 그 여자와 나란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그 여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곡을 했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후처라며? 딸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눈길 한번 안 주네. 그 소리들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처럼 거슬렸습니다. 저는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만 좀 울어요. 아빠 잡아먹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어. 아줌마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결국 아빠까지 이렇게 만들고. 속이 시원해요? 제 표독스러운 말에 그 여자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켰습니다.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싫어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적막 강산이었습니다. 아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집에서 그 여자와 단둘이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 옷 가지며 책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손에는 낡은 신문지에 싼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짐을 싸니? 아직 49제도 안 지냈는데. 그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가방 지퍼를 거칠게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요.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취직도 했고 더 이상 아줌마랑 한 집에 살 이유 없잖아요. 아빠 때문에 참았던 거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남남이라고요. 법적으로나 엮여있지. 내 마음속에서 아줌마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제 모진 말에 그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내가 식당 일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이야. 내가 취직은 했다지만 서울 가서 방이라도 얻으려면 큰 돈 들 텐데. 이거 가져가서 전세라도 얻어라. 나는 이 집 정리해서 작은 데로 가면 되니까. 그 여자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감전이라도 된 듯 소스라치게 놀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묶여있던 끈이 풀렸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돈으로 때우면 다 될 줄 알아요?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다고요. 아줌마가 번 돈이든 아빠 목숨값이든 난 10원 한 장도 안 가져갈 거야.
이거 받으면 평생 아줌마랑 엮일 것 같아서 소름 끼치니까 평생 그 돈 끌어안고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밟고 지나가며 트렁크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은아, 지은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피해자이고 그 여자가 가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그 여자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해방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냈다는 자유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그 여자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 그 여자가 제 방으로 들어가 제가 버리고 간 낡은 곰 인형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었다는 것을요. 흩어진 지폐들을 줍지도 않고 주인 이름 방바닥에 엎드려 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것을요.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 여자일까봐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아빠 기일이 다가오면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외면했습니다. 그 여자가 홀로 늙어가며 식당 설거지와 파출 부위를 전전하면서도 매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끊어버린 인연의 끈을 그 여자는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랑을 그때의 저는 경멸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저는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며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독한 콤플렉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내 처지, 그리고 시골 어딘가에서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어머니의 존재. 그것들이 내 완벽한 새 출발에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혼자 컸다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동정심 속에서 저는 안도했고 동시에 저 멀리 안산에 있는 그 여자를 철저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첩장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다. 소식 건너들었다. 결혼한다며. 정말 축하한다. 우리 지은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평생 한 번인데 내가 가서 멀리서라도 보면 안 되겠니? 혼주석에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객들 틈에서 얼굴만 보고 갈게. 그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움보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식장에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쩌지? 시댁 식구들이 저런 궁상맞은 여자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제 머릿속은 온통 제 체면과 안위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독을 품은 뱀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 고아라고 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시댁에 다 말해놨다고요. 근데 아줌마가 와서 설치면 나보고 사기 결혼이라도 했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어요? 제발 내 인생에 재 뿌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부탁이니까 제발 죽은 듯이 있어주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주책이었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지은아, 예쁘게 살아. 뚝.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핸드폰을 침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결혼식을 망치지 않게 단속했다는 안도감만 들었을 뿐입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걷기 직전 로비가 소란스러워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는 화려한 로비 구석, 커다란 대리석 기둥 뒤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색 낡은 코트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몸을 반쯤 숨기고 있는 여자. 초대받지 못한 손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악을 썼는데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온 그 집요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시어머니가 볼까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다 그분과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기둥 뒤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 가득 고여있던 눈물을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오물거리는 말을요. 예쁘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발치서라도 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눈에 담고 싶어하는 가슴 절절한 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 눈빛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혹은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싸늘하게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도우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쪽에 잡상인 같은 사람 서 있는데 좀 내보내 주실래요? 분위기 망치잖아요. 도우미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저는 안심하고 신부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제가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하객들의 박수 소리 사이로 도우미에게 떠밀려 식장 밖으로 쫓겨나는 그분의 뒷모습이 힐끗 보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등,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굽어버린 그 등이 회전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입가에 경련이 일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딸의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도 돌아와서 집들이를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봤냐고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저는 제 자신을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쫓겨나면서 제 결혼식장 화단에 몰래 놓고 간 신문지에 싼 따뜻한 떡 한 덩이를 청소부 아줌마가 발견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구질구질하다고 혀를 찼을 뿐이었습니다. 그 떡이 당신이 며칠을 굶어가며 산 찹쌀로 새벽부터 빚은 딸의 행복을 비는 눈물의 떡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사람들은 흔히 철이 든다고 말합니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밤새 열이 나는 아이 곁을 지키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예외였습니다. 제 아이는 금지옥엽처럼 키우면서도 정작 저를 그렇게 키웠을 그분에 대한 미움은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는데 그 여자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고작 식당이라며 번 돈으로 밥이나 해먹인 게 다잖아. 그런 삐뚤어진 보상 심리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싹싹한 며느리였지만 안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여전히 스팸 취급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갓 돌 지난 아이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인가 싶어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터질 듯 꽉 채운 검은 비닐봉지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그것도 이 더운 날 불쑥 찾아온 그 무식한 용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볼까,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움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다. 엄마야. 날 더운데 잘 지내니?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너 좋아하는 열무김치랑 오이소박이 좀 담갔는데 지나는 길에 들렀다. 문 좀 열어주라. 지나는 길? 안산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지나는 길이라니 그 뻔한 거짓말이 더 짜증났습니다. 저는 아이가 깬다는 핑계로 목소리를 낮추어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집에 시어머니 와 계세요. 아줌마 들어오면 곤란하다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요? 진짜 예의가 없으시네. 제 거짓말에 그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화면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아, 사돈 어른 와 계시냐?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분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비굴해 보여 더 화가 났습니다. 그냥 가세요. 나중에 통화해요. 저는 매몰차게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지은아. 이것만. 이 반찬들만이라도 좀 가져가라. 쉬면 안 되는데. 문 앞에 두고 갈까?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둘까?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며 들고 온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받아주는 게 도리였겠지만 저는 그 냄새나는 김치통이 제 깨끗한 현관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겨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 먹는다고. 다 사 먹어요. 귀찮게 진짜. 뚝. 저는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다시 벨을 누를까봐 전원 코드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쫓아버렸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잠시 후 창문 너머로 아파트 현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지 않고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바꿔 내려올까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10분, 20분. 아이가 칭얼거리며 깨어날 때쯤에서야 그분은 포기한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분은 자꾸만 제 집이 있는 15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고 축 늘어진 어깨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뒷모습,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에 다해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들린 묵직한 반찬 보따리를 경비실 창문에 밀어넣고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확 쳐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본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문을 열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 줄 걸 그랬습니다. 적어도 얼굴은 보고 보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경비실에서 묵직한 김치통과 반찬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가댁에서 왔다는데? 장모님 다녀가셨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냥 택배로 보낸 거야. 식탁 위에 올려진 김치통 뚜껑을 열자 훅 하고 익숙한 젓갈 냄새가 풍겼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열무김치 위에는 비닐에 쓴 삐뚤빼뚤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맛 없을 텐데 밥물 말아서 얹어 먹어라. 우리 사위랑 손주도 건강 잘 챙기고 사랑한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은 냉장고 구석,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쉰내 난다며 타박하면서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연고자가 없어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연락했다는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냉장고 구석에서 쉬어가고 있을 그 김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뙤약볕 아래서 하염없이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던 그 작고 초라한 점 하나가 제 가슴 속에 거대한 바위가 되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문이 영영 다시는 열 수 없는 저승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 제가 그 김치통을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일주일쯤 지난 후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경찰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보호자 되십니까? 사망하신 지 며칠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뉴스에서나 듣던 그 단어가 제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황당함과 짜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그것도 혼자서 죽어서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고독사라는 말은 못하고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장례식은 생략했습니다. 찾아올 손님도 없을 뿐더러 제 과거가 들통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저는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가장 싼 관을 써서 바로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한 줌에 제가 되어 나온 그분을 유골함에 담으니 허무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고작 이 정도였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유골함을 대충 싼 납골당에 안치하고 저는 유품을 정리하러 그분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산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에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습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반지하인데 기름값을 아끼려고 냉방에서 지낸 모양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밥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밥 한 덩이와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였을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짐이 없었습니다. 옷장에는 사계절 옷이 고작 서너 벌뿐이었고 화장대에는 다 쓴 로션통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구석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을 젖히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10년 전 집을 나오며 버리고 간 물건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 심지어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곰 인형까지 깨끗하게 빨아져서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 기둥 뒤에서 몰래 찍은 듯한 흔들린 사진이었습니다. 화질도 엉망인 그 사진 속 찡그린 제 얼굴을 그분은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소름이 끼친다기보다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미련을 떨며 살았을까? 쓰레기 봉투를 펼치고 닥치는 대로 짐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이불이며 다 태워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거칠게 집어넣었습니다. 방을 대충 비우고 나니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장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이 찢어지고 테이프로 기워진 장판. 보증금이라도 받으려면
청소는 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빗자루질을 하다가 장판 한쪽 구석이 불룩하게 솟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바닥이 일어난 건가 싶어 발로 툭 찼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저는 장판 모서리를 잡고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장판이 들리고 그 밑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네모난 뭉치들이 드러났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방바닥 전체에 마치 단열재처럼 얇은 비닐 뭉치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 비닐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5만 원권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뜯자 거기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꼬깃꼬깃하게 접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툼한 봉투에서는 낡은 통장 여러 개와 대학 노트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가계부라기보다는 처절한 생존 일지이자 육아일기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식당 설거지 일당 6만 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참았다. 지은이 시집갈 때 혼수해줘야지. 5만 원 저금. 2018년 9월 15일, 지은이 생일. 미역국 끓여놓고 혼자 먹었다. 보고 싶다. 통장에 10만 원 입금. 지은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2020년 1월. 이가 너무 아픈데 치과 가면 돈 깨진다. 진통제 먹고 버텼다. 이 돈이면 우리 손주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본인 입에는 밥 한 숟가락, 약 한 첩 넣는 것을 아까워하며 짐승처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그리고 이 차가운 방바닥 장판 밑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지은이 보고 싶은데, 이 돈 다 주고 가야 하는데, 우리 딸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좁고 냄새나는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 없이 냉골에서 지내며 그분은 오직 저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혐오했던 그 가난과 궁상이 사실은 저를 향한 지독하고도 미련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쥐고 곰팡이 핀 장판 위에 엎드려 짐승 같은 신음만 토해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낡은 통장들, 그 안에 담긴 비밀번호를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산의 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제품에는 그분이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돈뭉치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통장들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제가 내민 물건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흙과 먼지가 묻은 지폐들,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낡은 통장들을 보며 직원은 난처한 듯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속 처리를 좀 하려고요. 그리고 이 돈들도 입금해 주세요. 직원은 돈을 개수기에 넣으려다 눅눅해진 지폐가 자꾸 걸리자 결국 손으로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탁 새는 소리가 마치 제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려 귀가 멍멍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금은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통장들 해지하시고 합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본인이 아니셔서 서류는 다 확인됐는데 통장 개설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셔야 처리가 됩니다. 저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가족이라곤 우리 아빠와 저뿐이었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아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횟수 1회 남았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빠 생일이 아니라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럼 설마 본인 생일인가? 저는 사망 진단서에 적혀 있던 그분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떠올리며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횟수가 3회 초과하면 통장이 잠겨버리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기억나는 다른 번호 없으세요? 다른 번호. 그분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기념일이 언제인지, 평소에 뭘 소중히 여겼는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돈을 못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내가 그렇게 짐승처럼 대했는데. 하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숫자, 네 자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검지손가락을 숫자 키패드 위로 가져갔습니다. 0, 9, 1, 5. 제 생일이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차라리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이게 맞는다면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띠리링 마이너스 처리되었습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직원이 통장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통장 주인 할머니, 저 아는데. 매달 10일만 되면 오셔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입금하시던 분이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나 했는데. 직원은 저를 쳐다보며 반가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시구나. 할머니가 항상 자랑하셨어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고, 시집가서 아주 잘 산다고. 이 돈은 우리 딸 집 살 때 보태줘야 한다고 얼마나 알뜰하게 모으셨는지 몰라요. 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랑?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하고 문전박대하고 스팸 취급했던 나를.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보지 못한 채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할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잊어버리지 쉬운 걸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일은 까먹어도 우리 딸 생일은 죽어도 안 까먹어. 내가 치매가 와도 915는 기억할 거야. 이게 내 보물 1호 생일이거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행 창구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앙. 제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지만 창피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을 누가 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 차가운 대리석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목구멍을 찢고 피와 함께 토해져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915. 그 네 자리 숫자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면하고 짓밟았던 20년 세월 동안
그분이 저를 향해 보내오던 짝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생일도 당신의 이름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제 생일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하고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번 돈인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장판 밑에 썩어가도록 모아둔 그 돈의 비밀번호가 고작 나 같은 불효녀의 생일이라니. 저는 차가운 은행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꿈에 나와줘요. 빌고 또 빌었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제 메아리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은행 로비에는 한 여자의 뒤늦은 참회의 통곡 소리만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숨막히게 뜨겁던 여름 햇살이 어느새 서늘한 가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찜통 같은 그 좁은 방에서 멈췄는데 세상은 야속하게도 계절을 바꾸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검은 비닐봉지를 마치 갓난아이처럼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경멸했던 이 돈다발이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뜨겁고 무거운 핏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 맨 뒷장에 접혀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위에는 침을 묻혀가며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아, 내 딸 지은아. 이 글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놀라지 마라. 그리고 울지도 마라.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내 아빠 만나서 따뜻한 밥 얻어먹고 너같이 예쁜 딸 생겨서 내 인생이 봄날 같았다. 내가 나를 엄마라고 안 불러줘도 나는 내가 내 딸인 게 참 좋았다. 내가 소풍 도시락 버렸을 때도 비 오는 날 나를 피해 도망갔을 때도 결혼식장 밖으로 나를 쫓아냈을 때도 나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 없는 서름에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 마음이 아팠을 뿐이다. 지은아, 이 돈은 내가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안 쓰고 모은 거다.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식당 바닥 기어다니며 번 돈이라 냄새나고 더러울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깨끗하다. 너 시집갈 때 혼수라도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거면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전세였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라. 이게 내 목숨이고 내 사랑이고 내 자존심이다. 부디 이 돈으로 우리 지은이 기죽지 말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돈도 많이 벌어서 진짜 내 친엄마처럼 당당하게 너 안아줄게.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아, 엄마. 바보 같은 엄마. 나는 당신을 벌레 보듯 했는데 당신은 나를 보석 보듯 했구나. 내가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당신은 그 못을 뽑아내기는커녕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나를 위해 돈을 모았구나. 그 미련한 사랑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워서 그저 엄마라는 단어만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분의 유골함을 모시고 양지바른 수목장으로 향했습니다.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 아래였습니다. 답답한 반지하 방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던 그곳에서 평생을 보낸 그분이 이제는 탁 트인 곳에서 숨 좀 쉬시라고요. 나무 밑에 유골함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며 저는 가져간 국화꽃 한 다발과 좋아하시던 믹스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김순자 여사 여기 잠들다. 엄마 들려? 나왔어. 지은이 왔어. 나무를 쓰다듬으며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춥고 배고팠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가 준 돈. 나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아둘게.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딸 크면 말해줄 거야.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헌신적이고 훌륭한 외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분이 너를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남겨주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고 거기서는 편히 쉬어. 아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나 기다리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분의 거친 손길이 제 젖은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춥게 살다 간 그분이 보내주는 마지막 온기인 것 같아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귓가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목숨 바쳐 지켜준 제 인생을 이제는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엄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해줄게. 파란 하늘 어디선가 환하게 웃고 있을 그분의 얼굴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 915. 그 숫자는 이제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문신으로 남았습니다.